자, 67페이지 모내기법 한번 보겠습니다. 모내기법은 이항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 향상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럼 모내기라는 게 뭐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걸 모판이라고 그래요. 모판에다가 먼저 벼를 미리 심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그전에는 밭에다 그냥 뿌려버린 거지. 근데 미리 논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모판에다가 미리 씨를 뿌려서 자라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뿌려서 자라게 만드는 거지. 미리 키우는 거. 논밭에다가 미리 뿌리는 게 아니고 모판에 씨를 심어서 미리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거지. 모내기를 할 때 보면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자란 벼를 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모판에다가 미리 심어놓은 벼를 좀 키워놓은 다음에 심는 거지. 심을 때도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줄이 보일 텐데 이 줄에 맞춰서 아주 반듯하게 줄을 잘 맞춰서 심어.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줄을 맞춰서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 놓으면 이 간격에서 자라지 않는 풀은 다 잡초인 거지. 잡초라는 게 이 논에서 자라는 잡초는 벼랑 잘 구분이 안 돼서 잡초 정리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정리하기 좀 어렵단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모내기를 해버리면 줄로 맞춰놓은 곳에서 벗어나게 자란 것들은 심은 게 아니고 잡초가 자란 거니까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거지. 요즘에 이렇게 기계로도 심죠. 그치? 옛날에는 이렇게 모내기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내기를 한 거지. 그럼 이 모내기법의 효과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잡초를 제거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김매는 일손이 줄어들어. 그러면 노동력이 줄겠지. 그럼 농사를 지을 때 예를 들면 예전에는 50명이 필요했던 일이 10명만 있어도 되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자,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고 벼의 생존력이 올라간다. 벼의 생존력이 올라가는 것은 씨를 바로 뿌려버리는 게 아니고 모판에다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심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논에 들어가는 거니까 생존력이 올라가겠지. 그리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한 것은 씨를 바로 뿌려버리면 빨리 벼를 논에 심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모판에다가 키운 다음에 보리 그 논에다가 심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럼 보리는 그 전에 겨울쯤에 심어서 한 5월, 6월쯤에 수확을 해. 보리를 심는 기간이. 근데 만약에 모내기를 안 했을 때는 벼는 한 3월 달에 뿌려서 10월, 11월 달에 수확을 해야 돼. 근데 모내기를 해버리면 이 기간 동안에는 모판에 심으면 되니까 굳이 논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그럼 그 기간 동안 보리를 계속 키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모내기를 5월, 6월 달에 하니까 벼를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모내기법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한 땅에다가 벼를 심으면 벼만 심을 수 있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만 심을 수 있는데 이 모판에다 심는 기간이 생겨버리니까 모내기법을 시행하고 나면 보리도 심고 벼도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증가하고 노동력이 감소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량 이런 효과가 거의 수확량이 몇 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일어나게 돼. 자,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라는 게 시행되는 게 견종법이 뭐냐? 이런 거 견종법. 자, 밭을 보면은 높은 이렇게 파도처럼 출렁출렁거리잖아. 위에 것을 이랑이라고 부르고
아래 골짜기를 고랑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여기다가 심었대. 이랑에다가 심었었대. 근데 고랑에다 심는 방식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수분과 뭐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고랑에다 심었을 때 수확량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 고랑에다 심는 것을 견종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선 후기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농법 개량의 결과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력이 절감이 되지.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의 규모가 커진다. 왜냐면 예전에는 한 뭐 50명이 일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10명만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두 번째, 수확량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지. 자, 그래서 상품 작물 재배가 확산이 된다. 왜냐면 예전에는 식량 작물만 재배를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수확량이 증가하니까 식량 작물 말고도 다른 걸 심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재배가 된 것을 상품 작물이라고 부르는데 상품 작물은 갖다 팔려고 재배하는 작물이야. 그럼 상품 작물과 그 대립되는 것은 당연히 식량 작물이 되겠지. 그래서 갖다 팔려고 만드는 작물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인삼, 면화, 담배, 채소, 그치? 이런 것들은 다 시장에 갖다 팔려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부농충으로 성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경작지를 잃고 임노동자가 된 농민이 속출하게 된다. 많은 농민들 중에 일부는 많은 땅을 혼자서 재배할 수 있게 돼. 그런 걸 광작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50명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좋던 싫던 한 50명은 있어야 한 50명 정도는 계속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몇 명만 있어도 한 10명만 있어도 농사를 지으니까 나머지 40명은 몰락하고 임노동자가 된다는 이야기지. 자, 그다음에 수공업과 광업이 조선 후기에 발전하게 되는데 이 수공업과 광업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되냐면 국가가 주도하던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 전기에는 국가가 주도했어. 수공업도 관영수공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주도를 하고 광업도 국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백성들을 모아서 부역을 시켜서 채굴을 했는데 이제는 민간 주도로 변화하니까 수공업도 민영수공업으로 바뀌고 광업도 광산 개발업자가 나타나서 국가에 그냥 세금만 내고 광산을 개발하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공업은 조선 전기에는 관영수공업이 대표적으로 됐다가 조선 후기에는 이제 관영수공업이 완전 없어져. 뭐 전쟁 일어나고 하고 나니까 국가에 물품을 납부하는 관영수공업자들이 뭐 싹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래서 민영수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이 민영수공업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선대제 수공업의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대제 수공업은 뭐냐? 자, 상인에게 수공업자가 자본과 원료를 미리 빌려서 물건을 생산하는 형태를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불러. 왜 그러냐면 예전에 관영수공업을 할 때는 국가에서 재료를 다 대줬는데 민영수공업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당시 민영수공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였기 때문에 멀리 있는 물건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재료를 갖고 오기가 어려운 거지. 재료를 사오는 것도 한 번에 많이 사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재료 같은 것들을 상인에게 재료를 빌려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인에게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는 선대제 수공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선대제 수공업은 상인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는 이야기지. 자, 광업은 어떻게 되느냐? 광업도 마찬가지야. 조선 전기에는 정부에서 그냥 자기네들 필요한 게 있으면 백성을 동원해서 채굴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민간업자가 세금을 내고 채굴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국가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수공업과 광업은 바뀐다는 이야기지. 자, 잠체라는 게 있는데 잠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업자들이 국가의 허락을 받고 세금을 내고 광산을 개발해야 되는데 안 그래. 국가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세금도 안 되고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걸 잠체라고 부른다. 조선 후기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대.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돼. 아, 잠체. 잠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것은 조선 후기 광업과 관련된 용어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공부를 안 하면 잠체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자, 그럼 광산은 어떤 식으로 경영이 되느냐? 민간업자들이 경영을 하는데 덕대라는 사람이 있대. 전문 광산 경영인이야. 이 덕대가 돈이 필요하니까 뭐든지 상인에게 자본을 조달해서 이 전문 광산 경영인인 덕대가 채굴업자나 노동자를 돈을 주고 고용해서 광산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용하는 비용은 누구한테 빌리는 거예요? 상인에게, 거대 상인에게 자본을 빌려서 얘네들을 고용해서 덕대가 광산을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옛날에 나왔던 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일할 사람 모집한다. 모집 인원 몇 명이고 급료는 얼마 주겠다. 근데 이것을 공지한 사람이 덕대 누구누구니까 광산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면 덕대가 뭔 돈으로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냐 이거야. 상인에게 자본을 조달한 거지. 이 사람은, 덕대라는 사람은 광산을 여러 번 개발해본 광산 전문가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런 식으로 광산의 경영 형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야. 조선 전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백성들을 동원해서 광산을 개발했던 거고. 자, 그리고 페이지는 이제 68쪽에 나오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제 상인들의 관계도 변하게 돼. 공인과 사상의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공인은 우리가 아까 대동법을 배울 때 나왔던 사람들이야. 국가에서 대동법을 실시하고 나니까 백성들에게 특산물을 받던 것을 쌀, 배, 뭐 동전 이런 걸로 받았잖아. 근데 국가에서도 특산물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에게 거둔 거란 말이야. 물론 돈만 받으면 그 물건을 국가에서 또 따로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인이라는 국가에서 공인한 상인들을 동원해서 돈을 주고 대동세로 거둔 돈을 가지고 공인에게 지급을 한 다음에 물건을 사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도표를 아마 그려줬을 텐데, 백성은 대동법이 실시되고 난 다음엔 대동세로 돈과 배와 쌀을 지급하는 거야. 그럼 국가에서는 돈, 배, 쌀을 받았어. 근데 필요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물건을 공인에게 역시 돈과 배와 쌀을 지불하겠지. 그러면 공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한 다음에 물품을 공급하게 되는 거지, 국가가. 예를 들면 공인들이 어떤 식으로 물건을 구했겠어. 응용을 한번 해보자고. 민영수공업자들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물건을 받는 선대제 수공업으로 물건을 받았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이따가 배울 장시에 가서 물건을 내고 사와서 국가에 공급하는 역할도 하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대동법이. 그래서 국가에 물품을 조달을 하게 되고, 자, 이들은 수공업의 생산을 촉진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구해주려면 수공업자들을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장시에 가서 사오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공업 생산과 장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자, 다음에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사상들도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 자, 조선 전기에는 상인이라고 하면 국가의 허락을 받은 상인들만 활동을 할 수 있어.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런 상인들도 활동을 하지만 이제 허락을 굳이 받지 않는 민간 상인들의 활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한양 도성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상인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난전이라고 불러. 난장판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이게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상인들의 활동이 난잡하다 그래가지고 나온 이야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허락을 받고 독점권을 받은 시전 상인들은 열받겠지. 자기네들이 물건을 독점해서 국가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독점해서 팔아야 되는데 아닌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가지고 자기네 영역을 빼앗으니까. 그래서 시전 상인들은 국가에다가 청원을 해서, 야, 우리가 지금 국가의 그 허락을 받고 국가의 물건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상인 활동을 허락을 받았는데 지금 난전이 활동을 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가에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권한을 줄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시전 상인들에게.
너네는 이제 금난정권을 받았으니까 니네가 봤을 때 거슬리는 난전들이 있으면 다 때려 부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금난정권을 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지. 이게 시대 상황에 안 맞는 거야. 사상의 활동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시전상인들이 가서 사상의 활동을 방해를 하면은 서울은 점점 커지고 있고 필요한 물건은 점점 많아지는데 시전상인들만 가지고는 공급이 안 되거든. 그래서 통공정책으로 바뀌게 돼. 금난정권을 주던 거에서 통공정책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정족대 시행에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난전이 활동 가능하다는 거고, 그것은 사상의 활동도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될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1793년에 했던 이 통공정책을 신해 통공이라고 부릅니다. 1793년에 1791년. 자, 그래서 여러 지방에서 사상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한성에서는 경강상인, 개성에는 송상, 평양에는 유상, 의주에는 만상, 동래에는 내상, 이런 이름을 가진 상인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거야. 한성은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지역이, 의주는 청나라와 우리나라 사이 국경 지방이고, 평양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고, 개성은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동래는 주로 일본과 무역을 하는 지역이고, 한성, 이 경강상인 말할 것도 없지. 이 경강상인들은 이 한강을 따라서 주로 무역을 했던 사람, 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물건 운송도 이 사람들이 많이 했었다. 자, 도고라는 상인도 존재하는데, 도고는 독점 상인이야. 그러니까 허생전에 나오는 허생전, 허생이 어떻게 했어? 뭐 과일을 10만 냥, 1만 냥을 빌려가지고 과일을 사재기했다. 그지? 그걸 벌어가지고 10만 냥을 불리고 10만 냥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사재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재기를 할 수 있는 독점적 도매 상인들을 도고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재기를 통해서, 독점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상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이 유통업계에서 독점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가질 수 있잖아. 그치? 물론 욕을 많이 먹겠지.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독점 상인에 의한 그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지. 배달의 민족, 6.25 이런 데서. 자, 조선 후기에는 장시가 발달했는데, 장시는 요즘으로 치면 5일장이야.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인데, 자, 18세기 중엽 이후에 전국에 1000개가 존재하고 주로 보부상이 활동했다. 그럼 보부상은 5일에 한 번만 일어나요? 그러지가 않지. 주위에 5일마다 한 번씩 장시가 일어나는 게 5개만 있어도 매일매일 어딘가에선 장시가 열리는 거잖아요. 옆에 그림을 보세요. 여기 보면 1일에는 도농장이라는 곳을 가면 돼. 2일에는 사평장이라는 데요. 3일에는 안양장을 가면 돼. 4일에는 과천장, 5일에는 송파장, 그치? 6일에는 도농장. 이렇게 돌 수도 있고, 그지? 여기서 1일은 낙승장, 2일은 성내장, 3일은 경안장, 4일은 우천장, 5일은 송파장. 이렇게 돌 수도 있는 거고, 장시 하나하나는 5일에 한 번씩 열리지만 이걸 잘 조합하면 매일매일 장사가 가능하기도 하다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일부 장시는 5일에 한 번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장시에는, 특히 규모가 큰 장시에는 객주 여각이라는 상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만화를 보면은 객주 여각의 활동을 잘 할 수 있어. 자, 이들은 큰 장시나 포구에서 운송업도 하고 숙박업도 하고 금융업 등에 종사한 상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만화를 보면은 지방에서 상품을 싣고 서울로 올라갈 배들을 묶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쌓아놓을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과 함께 사람만 가서 쉬는 게 아니고 상품도 보관해 주는 것이, 여기서 여객이라고 나오는데 여각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런 것이 물건 보관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가면 다른 지역 상인들이 그 지역의 그 특징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중개업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건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주선을 해주기도 하고, 그지? 그다음에 중개인에서 그 거래를 주선해주기도 하고,
그럼 금융업도 되는 거지. 물건을 보관하면 운송업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큰 장시에서 객주 여객 활동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는 겁니다. 자, 페이지는 68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대외무역. 조선 후기에도 대외무역이 활발했는데 주로 중국과 일본과 무역을 했겠지.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지도를 보면 뭐 개시, 후시 이렇게 나오는데, 개시는 뭐냐? 한마디로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무역이야. 후시는 사무역이야. 그럼 책문, 후시 이러면 이거는 사무역이지. 사상들이 가서 무역을 했겠지. 중강, 개시, 후시. 그럼 중강이라는 곳에는 공무역도 있고 사무역도 있다는 얘기야. 경원 개시, 회령 개시, 외관 개시 후시. 외관에도 공무역도 있고 사무역도 있는 건데, 자, 어떤 물건들이 그럼 오고 갔느냐? 자, 청나라와 조선의 무역에서는, 조선에서 청나라로는 금과 은과 인삼을 팔아서 청나라에서는 비단과 약재와 문방구를 가져요. 문방구는 일종의 붓, 종이, 뭐 벼루 뭐 이런 거겠지. 자, 일본하고는 어떻게 무역을 했냐? 일본에서 조선으로는 은이 수출이 되고, 조선에서 일본으로는 인삼, 쌀, 무명이 일본으로 수출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뭐겠어? 인삼이겠지.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한 은을 조선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가는 거야? 청나라로 나가게 되는 거지. 그치? 청나라에서 주로 들어온 물품은, 중국 하면 비단이 유명하지. 이 비단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에 쓸 사람들 쓰고 나머지는 일본으로 나가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청나라 물건이 들어와서 일본으로 나가고, 일본 물건이 들어와서 청나라로 나가는 과정에서 활동한 상인들이 있는 거지. 청나라와의 무역에서는 만상이 활동을 하는 거야. 당연히 지역 자체가 의주에 있기 때문에, 청나라와 조선의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만상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당연히 지금의 부산인 동래에서 활동하던 내상의 활동이 활발한 거지. 그러면 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송상이 활동하는 거야.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사상들의 활동이 대외 무역에서도 매우 활발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조선에는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화폐 유통이 발전을 한다. 조선 전기에는 화폐 유통이 부진했어. 막 뭐 태종 때 막 금속 화폐를 막 조선 통번이 뭐니 발행을 해도 이게 잘 유통이 안 돼.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조선 후기가 되니까 우리가 여태 배웠듯이 상공업이 발전하고 세금 제도가 변화하는데, 특히 대동법 같은 거. 예전에는 특산물을 받았으니까 물건으로 받았잖아. 근데 대동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쌀, 배, 동전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동전의 유통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금속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상평통보가 주조되는데, 그런 이유로 상평통보는 대동법의 시행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평통보도 많이 주조가 되겠지. 자, 근데 이게 화폐가 유통이 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황이라는 상황이 발생해.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에요. 이 얘기는 화폐 유통이 워낙 활발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지. 만약에 화폐의 수요가 적었다면 화폐가 부족한 경우가 일어나지 않겠지. 아무도 안 쓰니까. 근데 쓰는 사람의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어나는 상황이 전황이라는 거야. 그럼 원인이 뭐냐? 당연히 화폐 사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이지. 69페이지에 나오는 사료로 보는 역사를 참고하면 되는데, 자, 화폐 사용이 너무 활발해졌어. 그래서 화폐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경제적 요소가 된 거야. 그래서 부유층이 쌀 대신 화폐를 재산 축적에 이용하면서 전황이 발생했다. 부유층들이 화폐를 자기네 창고에 쌓아놓고 안 쓰면 시중에 도는 화폐는 줄어들겠지. 근데 이미 화폐는 활발하게 사용 중이기 때문에 화폐 수요는 늘어난단 말이야. 또 다른 원인은 동전의 원료인 구리 가격이 올라 동전을 주저하는데 드는 비용이 높아진 것도 전황의 한 원인이 되었다. 전황이 일어나면 돈이 유통이 안 돼. 왜냐면 돈을 쌓아놔서 일어나는 게 전황이잖아. 근데 돈이 귀해지니까 돈값이 올라가겠지. 돈값이 올라가면 당연히 화폐를 쟁여놓은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려고 하겠지.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동전의 가치는 올라가니까. 예전엔 쌀이었다면, 쌀은 근데 가지고 있다 보면 썩잖아. 근데 동전이 썩을 리는 없지. 그래서 이 부유층들이 동전을 가진 상태에서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시중에 이미 동전의 수요는 많은데 쓸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전환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렇지. 돈이 제대로 안 도니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하긴 하는데 방해물이 돼버리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